53페이지. 철학자 로베르토 에스포지토는 근대 주권을 일종의 면역 장치라고 봤는데, 일단 면역의 어원을 보자면 임무니타스 어디 있다고? 아, 이거 안 했다. 맞아. 땡큐. 52페이지. 이렇게. 자,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을 한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배제성과 경합성인데,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 자, 예를 들자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월급을 받아. 요새는 군인들 월급도 많이 높아졌는데, 군인들이 월급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경찰들이 월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따로 돈을 내지는 않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는 세금에서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불할 돈을 따로 내지 않고, 그 다음 내가 군인들이 나만을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군인들이 어떤 국방을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용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가로등의 경우는 우리가 집에 가다가 어두우면 가로등이 길거리마다 있는데, 그 가로등 썼다고 해서 내가 돈을 내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그 다음에 가로등이 꺼져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거죠.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경합성이 있는 경우,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이 있는 경우. 도서관의 예를 들고 있는데,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면 다른 사람이 그 책을 빌리려고 했을 때 없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고 해가지고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배제성은 없지만 내가 빌려버리면 다른 사람이 빌릴 수가 없으니까 경합성은 있는 거죠. 그렇게 사례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첫째 문단은 공공 서비스의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과거에는 공공 서비스가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사회 기반 시설,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하다. 공짜로 무제한.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돈을 내지 않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그렇게 중심으로 제공이 되었다. 그러면 아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건데, 그러면 걔네들 제공해 주는 비용, 군인들 월급, 경찰 월급 뭘로 줄 거냐? 그게 세금이야. 세금. 근데 문제는 점점점 요구가 커져가. 예전에 경찰은 이것만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예전에 119는 불만 꺼주면 돼. 근데 이제는 응급 환자가 생기면 119가 출동해가지고 앰뷸런스 세워서 병원까지도 데려다 줘야 되고, 119 대원들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아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더 요구를 해, 계속. 그러니까 이게 119 대원들의 어떤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예.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서 관련 공공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관련 조직은 늘어나고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애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정부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게 뭐냐? 민간 위탁. 그러니까 정부가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는 얘기죠. 너네 이런 거 해줘, 이런 거. 그래서 사설 응급차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때 민간 위탁이란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을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업체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둘째 문단은 공공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근데 민간 위탁의 경우는 아무래도 책임감이 정부 조직보다는 약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얘네도 어찌됐건 사기업이거든. 사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뭐니? 이윤 추구. 그러니까 이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사기업이다 보니 얘네들이 자신들의 이윤 추구와 반대되는 것들이라면 안 해버린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민간 위탁의 방식이 제시가 되는데, 첫 번째는 경쟁 입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정부에서 사설 응급차 업체를 선정을 하려 그래. 그러면 얘네들이 신청을 하겠죠. 정부에다가 뭐 적당한 조건을 갖춰서 신청을 할까? 그래서 경쟁 입찰, 공개 경쟁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정부가 가장 좋다,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업체를 뽑으면 되는 거죠. 이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업체 간 경쟁 입찰을 거쳐 서비스 생산자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 그 다음에는 면허 발급 방식. 그러니까 자격증을 주는 거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과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업체에게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운전면허를 따려면 무조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어야 돼.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이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운전학원에다가 줘버렸죠. 대신 자격증을 가져서. 그래서 이제는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운전면허 학원에서 시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최소한의 수준은 유지하면서 공급을 민간의 자유를 맡겨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조절되는 효과. 그 다음 보조금 지급 방식. 이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하는 종합복지관 같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기관에 보조금을 주어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그 요양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 우리 국민이면 무조건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있어. 그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게 이제 장기요양 보험료가 포함이 돼요. 장기요양 보험료가 포함이 돼서 만약에 이분이 정말 요양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장기요양 보험이 드는데, 그게 그 요양사가 한 달에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해가지고 한 달 하면 얼마더라? 180 얼마가 받아요. 근데 거기서 실제 환자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요양사 월급이 180만 원이다 그러면 환자 측에서 되는 비용은 18만 원인가 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어디서 내주느냐? 국가에서 내줘요. 그게 보조금 지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째 문단은 민간 위탁의 세 가지 방식이 제시가 되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 위탁 업체도 어찌됐건 사기업이야. 그러다 보니 이 사람네는 자기들의 이윤 추구가 가장 우선이란 말이죠. 이윤 추구가 가장 우선이다 보니 예,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 예,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수준 이하가 돼버릴 수 있죠. 신경 안 쓴단 말이죠. 돈이 안 되면. 그리고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네 번째 문단은 민간 위탁 제도의 한계. 자, 22번 문제입니다.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 제일 첫 줄에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죠. 공급의 주체 정부가 공급한다 그랬으니까 정부가 공급의 주체가 될 거고,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 그게 두 번째 문단에 나오겠는데,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3번도 나오고. 수익 산정 방식,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 그건 안 나오죠. 정답은 4번. 언급되지 않은 내용 4번입니다. 그 다음 23번 A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A가 제일 앞부분 첫 문단인데, 대상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 아니고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을 사례, 뭐 국방이나 치안, 그다음 도서 열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설명하고 있죠. 정답 2번이네요. 사례와 더불어 설명한다. 2번이 정답. 그다음 24번 윗글의 내용상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기역은 민간 위탁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때에는 서비스의 성격과 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거기 따라서라고 하는 접속어가 붙어 있어. 그럼 그 앞에 게 원인이라는 얘기네. 따라서 앞에 게, 따라서가 인과니까 그 앞에 게 원인이 되겠다. 그 앞에 거 보게 되면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럼 2번이 되는 거예요.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는 공공 서비스의 공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2번. 다음 25번 A부터 E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 도서 열람, 서류 열람 되겠고, B. 재원으로 충당, 메꾼다라는 거니까 회사 자금 충당 되겠고, 경감. 자, 정부의 재정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직원들의 노력에도 회사의 손익이 계속 경감될 뿐이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손익이라고 하는 건 뭐야? 손해와 이익.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얘가 줄면 얘가 늘고, 얘가 줄면 얘가 늘고. 그러니까 손해와 이익이 경감된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줄어들 수는 없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가 줄면 하나는 늘어야지. 직원들의 노력에도, 근데 이게 여기서 안 맞아. 그러면 노력을 했는데 손해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손해가 경감됐다라는 거. 그러면
직원들의 노력에도라는 말은 이 뒤에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줄어들어. 이익이 경감됐다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요 앞말 때문에. 그 경감이란 단어 자체 때문에 손해가 경감된다라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이 앞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손해가 경감된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죠. 정답 3번. 그다음에 26번에 31번. 철학자 로베르토 에스포지토는 근대 주권을 일종의 면역 장치로 하는데 면역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 면역이라는 의미는 임무니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면역이라는 의미가 임무니타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라틴어인 무누스에서 온 단어다. 그래서 임무니타스는 무누스의 뜻이 일단 무누스의 뜻이 개인을 타인과 묶는 구체적인 의무나 책임. 이게 무누스의 뜻. 개념. 인데 그러한 의무나 책임을 일시적 혹은 확정적 면제. 그러니까 면역. 결국 임무니타스라고 하는 거는 타인에 대한 의무나 특정 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 그다음 무누스의 기원을 단 단어가 코무니타스. 그러니까 임무니타스냐 코무니타스냐 그 차이인 거네. 임이냐 코냐 요 차이인 거죠. 또 코무니타스는 의무나 중요를 위해 타자와 함께 묶이는 것으로 임무니타스와는 대립. 코무니타스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것을 박탈하는 바에 대한 방어와 임무니타스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코무니타스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개인의 것을 박탈하는 바에 대한 방어와 저항으로 나타나며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개인의 경계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마을에 길을 뚫는데 이 길이 우리 집 마당을 가로질러 가야 이게 최단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 집 마당을 강제적으로 길을 뚫으려고 했을 때 그게 코무니타스가 될 거고 임무니타스는 그거에 대한 저항 못하게 하는 그게 임무니타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임무니타스는 코무니타스인 공동체의 부정과 결여라는 의미로 제시되기도 한다. 어원적 의미에서 보듯이 면역은 타자와 경계를 설정하는 법적, 정치적 차원의 문제. 이러한 관점에서 에스포지토는 토머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주권과 면역의 연관성을 밝히고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을 한다. 홉스에 대해서 지적한 인물이네요. 에스포지토가. 그래서 선문단은 어원적 의미에서 본 면역의 개념 홉스는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게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이며 좀 잘 봤어?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등급을 모르니까 몰라 이번에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했으니까
지금 독서는 녹화를 해서 올릴 거거든. 그러니까 앞부분에 지문 하나 지금 날라갔어잉. 너 오는 동안 지문 하나 끝났는데 그 질문은 그 영상 보면서 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54페이지.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이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타자를 죽여도 상관없는 본래의 권리인 자연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성을 앞세웠다. 그래서 홉스가 말한 이성은 일종의 면역 체계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를 일종의 자연적 면역 체계로서 이성을 지닌 존재로 가정을 하고 이성을 통해 외부 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이성이니까. 그리고 모든 유기체는 이성을 지닌 존재로 가정해. 그러면 외부 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이성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자연적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기존 체계인 개별적 이성은 2차적인 면역 장치로 대체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권이다. 자, 그래서 둘째 문단은 면역 체계로서의 홉스의 이성과 주권. 개념. 그다음에 홉스의 사회계약론에서 근대 국가의 형성은 개인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절대 권력을 지닌 주권자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 주권자가 절대 권력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줘야 돼. 예. 개인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려고 만든 게 주권자니까. 이 사람들이 개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기 밑줄이 지금 빠져 있는데 가가 개인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 홉스가 보기에 개인은 사회성을 타고나지 않았다. 상당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언제 위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해를 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대의 주권은 내부적으로는 개인들이 공동체의 원자적 일원으로 살게 하고 외부적으로는 타자들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이질적 요소의 유입을 막으면서 인공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면역화 과정에서 유기체가 외부 미생물의 위험에 노출될 때 항체가 형성되는 생리학적 자기방어 시스템과 유사하다.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 생리학적 차원에서 유기체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스포치토는 주권이라고 하는 걸 면역이라고 봤다는. 그러니까 이 생리학적 차원에서 유기체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이 면역이란 말이죠. 그리고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개인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방식은 주권. 그래서 주권은 일종의 면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세 번째 문단, 이번에는 면역의 관점에서 본 홉스의 사회계약.
근대의 주권 개념이 면역 패러다임으로 기능함에 따라 주권이라고 하는 게 면역이다. 그래서 개인의 삶과 사회의 삶을 방어하고 수호하는 거, 그게 면역이란 말이에요. 지켜주는 거니까. 그게 근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립 근거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에스포지토는 홉스를 비롯한 서양의 근대 정치 사상가들이 타자와 이질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여 내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만 면역을 이해함으로써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하고 이질성을 배제하는 생명을 통제하는 정치를 작동하게 하여 전쟁에서 벌어지는 대량 학살과 같은 죽음을 정당화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외부의 힘을 막아내는 경계를 고수하려는 조치가 원래의 환경이나 자신의 구성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과잉 면역으로 작동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생명력을 잃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어떤 개인주의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문단, 면역 패러다임으로 기능한 근대 주권 개념. 문제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홉스가 주장했던 것의 문제점을 지금 에스포지토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에스포지토의 입장에서 근대 주권의 면역 패러다임을 이 문제점을 벗어나려면 임무니타스와 연관된 무누스의 다른 의미인 도눔에 주목한다. 도눔이라고 하는 건 선물인데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일종의 승여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증여로서의 무누스라는 측면에서 면역 메커니즘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생의학적 차원에서 면역을 위한 항체의 활성화는 신체의 항원세포를 주입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항원세포에 예방적으로 감염되어 1차적으로 생명의 힘이 약화된다. 이에 따라 신체는 연약한 상태에 이르나 항원세포와의 생산적 결합으로 생명은 활력을 찾고 생성을 거듭한다. 면역 메커니즘에서 이러한 보호 전략은 이질적인 것과의 전면적인 대립의 전략이 아니라 우회와 중화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이질적인 걸 거부했단 말이죠. 홉스의 입장에서는 나만 지키기 위해서 이질적인 걸 거부하고 이질적인 거하고 싸우고 만인에 대한 투쟁 뭐 이랬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이질적인 거하고 무조건 대립만 할 게 아니라 우회와 중화, 좀 이렇게 조화되는 그런 모습. 이는 이질적인 것에 자신을 개방하는 감염을 동반하며 기존의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것과의 생산적 결합으로 생명을 생성하는 것이다. 나와 다른 것과의 조화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증여로서의 무누스라는 측면에서 본 면역. 근대 주권 개념, 이건 홉스. 근대 주권 개념이라고 하는 건 홉스인데, 홉스가 면역의 기능을 외부의 것을 차단하는 역할. 그러니까 국가는 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돼. 그게 근대 주권. 반면 에스포지토는
면역을 인간 생명 탄생의 원동력,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른 놈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 그게 에스포지토의 주장. 자기 보호의 면역계를 지닌 모체가 임신과 출산을 통해 태아의 자신의 면역계를 개방하고 공존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증여라는 무누스의 영향을 지닌 면역이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을 통해 작동하며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살게 하는 것이다. 나라는 경계를 새롭게 사유하게 하며 생명의 경계 지음의 근거인 동일성을 문제 삼고 그 경계 지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 생명 탄생의 원동력.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 예. 여기 하나가 빠졌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통시적으로라는 말이 들어요. 통시적으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대에 따라 가지고 설명하는 것. 자, 우선 보겠습니다. 1번 특정 개념의 의미를 여러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면역이에요.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면역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어원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홉스의 입장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누구냐 에스포지토의 입장에서 면역을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특정 개념의 의미를 여러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여러 학자들의 관점을 절충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뭐 홉스의 관점, 에스포지토의 관점 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절충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념 제시 반박 아니고요. 특정 개념을 다루는 이론을 제시하고 그것이 지닌 의의를 속하고 아니라 소개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겠고 통시적으로 설명하는 건 더더욱 아니죠. 정답은 1번. 다음 27번 면역에 대한 내용 중 성격이 다른 것. 동질성을 지닌 생명만 보존한다. 홉스. 불확실성을 모두 제거하는 거 홉스. 외부의 것을 차단하는 역할 홉스. 근데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을 통해 작동한다고 보는 건 S 뭐식이냐? 에스포지토. 그다음 자신의 구성 성분 이외의 것,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들을 다 배제해 버리는 거죠. 그것도 홉스. 그러면 1, 2, 3, 4, 5번이라는 거는 근대 주권. 홉스가 이야기했던 근대 주권의 개념인 거고 D만 4번만 에스포지토의 관점이 되겠죠. 다음 28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윗글에 나온 개념 및 특성을 정리한 노트의 일부이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무누스는 개인을 타인과 묶는 구체적인 의무나 책임. 그 중에서 인무니타스는 무누스의 일시적 혹은 확정적 면제로 타인에 대한 의무나 특정 법의 적용의 면제. 오케이. 이게 첫째 문단에 6째 줄인가에 나왔던 것 같은데 둘넷 6째 줄이 맞을 겁니다. 즉 고대 로마에서 인무니타스는 타인에 대한 의무나 특정 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았고. 그 다음 코무니타스, 의무나 증여를 위해 타자와 함께 묶이는 것. 오케이. 인무니타스하고는 반대. 그래서 그 A라고 되어 있는 바로 밑에 줄인데 코무니타스는 첫째 문단에서 코무니타스는 의무나 증여를 위해 타자와 함께 묶이는 것. 이렇게 나오네요. 2번도 맞았고. 그 다음 홉스가 바라보는 이성. 일종의 면역체계로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가 지니고 있다. 맞고요. 외부 행위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았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에스포지토가 바라본 면역은 이질적인 것과의 전면적인 대립. 그건 홉스. 오히려 이질적인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게 에스포지토였죠. 적절하지 않은 것 5번. 다음 29에서 30번 윗글과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하는데
사회계약론을 논의한 홉스는 인간 행위의 모든 원천을 신의 의지와 속성으로부터 추론하는 종교와 단절하면서 인간 중심주의 주장,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철저히 개인의 자발적인 운동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홉스의 경우는 이제 개인을 강조하죠. 개인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났고 자기 보전을 위한 이익 추구의 욕구, 자발적으로 자기 보전을 도모하는 자유의지, 다양한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행동의 근거. 그게 뭐냐? 이성. 홉스가 이야기한 거는. 그 이성으로 인해서 타인으로부터 나를 방어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에 이성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은 항상 한정적이고 인간은 자기 보전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권리인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끝없는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고 홉스는 이를 만인에 대한 투쟁. 그게 아까 보기에서도 지문에서도 보면 그 두 번째 문단 첫 줄에 홉스는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은에 들어가야 될 말은 자연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29번 문제 하나가 풀렸습니다. 29번 기억의 이성, 니은의 자연 상태. 정답은 3번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이 자기 보전을 장담할 수 없는 살벌한 전쟁 상태가 된다고 했다. 홉스는 개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 간의 갈등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의 자연권을 국가에 양도하여 전쟁 상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자, 근데 그렇게 자연권의 양도를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성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합리적이고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자연권을 국가에다가 양도해버리는. 개인은 계약을 통해서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회계약의 결과 모든 구성원을 대표하는 인위적 인격인 국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계약의 주체인 개인들은 각자의 자연권을 결합하여 이를 인위적 인격, 국가에다가 양도를 하죠. 그럼 국가는 그 양도를 받아서 개인을 보호해줘요. 국가의 통치자, 주권자, 그가 가진 권력, 절대 권력. 절대 권력은 양도되거나 분리될 수 없고 절대 군주에게만 독점되는 권한. 30번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가를 위한 개인의 방법. 가는 뭐냐? 개인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한다. 자연권을 국가에다가 양도하라 그랬잖아요.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봤을 때 자연권을 국가에다 양도해. 절대 권력에다가. 그럼 그 절대 권력을 지닌 절대자가 양도받은 대신 개인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정답 2번. 다음 중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유사한 것. A, 무누스의 기원을 두다. 그 뿌리, 어떤 기준이라든가 목표, 근거 이런 걸 두다라는 거. A와 뜻. 근데 1번은 어떤 상태, 상황 또는 상태. 2번은 가치, 초점, 중점을 두다라는 거니까 중요성 또는 가치. 목표가 되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엄매반은 이제 됐고 5분만 쉬었다가 괜찮은 찾아갈게.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했습니다.